보이지만. 자, 96페이지.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기의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그러면 이제 재무 상태가 뭐고 경영 성과가 뭐냐,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 상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빚이 얼마나 되느냐, 재무 상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갚아야 될 빚을 다른 말로 채무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채무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재무 상태 그러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채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무 상태는 몇 가지라고요?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또 기업이 갚아야 될 빚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재무 상태 그러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같죠?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자본,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산이 뭐냐? 자산이 뭐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와 채권을 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부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 자, 자본이라는 말은 우리가 순자산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다른 말로 순재산 이렇게 얘기해요. 순자산이나 순재산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순수한 재산, 순수한 자산,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본이라는 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게,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근데 부채가 40원이면 자동적으로 자본은 6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상태하고 부채 상태만 알면 얘는 공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평가 방법이 없다. 기업의 순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이 개인의 경우 자기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럼 자기 재산은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얼마짜리냐? 3억짜리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세간살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은행에 있는 예금이 3천만 원이 있고, 또 친구한테 빌려주고 자기가 받을 돈이 2천 있다. 그러면은 결국 자기 재산은 얼마예요? 3억 7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괜찮죠? 부자네? 그죠? 부자예요. 어때요? 부자죠? 봐야 알지. 왜요? 이 3억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2억 5천 받았대. 그럼 이건 비단이에요. 그렇죠? 자, 세간살이 있습니다. 그것도 빌려서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빌린 빚이 얼마 있느냐? 아파트 대출 2억 5천에다가 또 5천만 원 빚이 있대요. 그러면 빚만 3억이네. 그러면 지재산은 얼마? 3억 맞네. 지재산은 7천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산만 봐서는 안 되죠. 모두 봐야 돼. 빚이 얼마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개인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지만 기업은 좀 더 다양한 자산이 있을 거고 빚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산 개념하고 부채 개념,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기업의 재무 상태란 일정 시점에 당해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상태를 말하며, 자, 요거는 뭐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재무상태표, 요 재무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의 표를 그려야 되는데 그 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옛날에는 얘를 우리가 대차대조표 이렇게도 불렀어요. 이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왼쪽을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변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을 대변.
그러면 대변과 차변을 대조한다. 이래서 우리가 대차대조표 이렇게 불렀는데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대차대조표라고 부르지 말고 재무상태표로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대차대조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하세요. 이걸 의무적으로 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가 아니라 그냥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마다 대차대조표라고 쓰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 기업도 있다. 뭐 용어 차이인가요? 용어의 차이죠. 그냥. 내용의 뜻은 아무것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뭘 기록하느냐? 자산을 기록하게 되고 대변에는 뭘 기록해요? 부채를 기록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자산이 100인데 부채가 40이면 자동으로 뭐가 나온다? 60의 자본금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차대조표는 이제 BS 영어로 얘기하면 밸런스 시트 그래요. 밸런스 균형이 맞는다. 그래서 100원 100원 균형이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밸런스 시트 이렇게 불렀는데 재무상태표 이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죠. FP래요. FP는 뭐예요? Financial Position. 그래서 이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기록하는 그 장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해서 FP라고 이제 거기다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1번 재무상태표 FP라고 나왔죠.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의 약자다. 근데 뭐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라고 불러도 좋고 그냥 대차대표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차변에는 뭘 써야 된다? 자산. 대변에는 뭘 쓴다? 부채와 자본.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회계기간 중 기업의 상거래 활동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자, 여기서 일정 시점이란 일반적으로 기초에 한번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언제 또 만들어야 돼요? 기말에 만듭니다. 그래서 기초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만들어요. 그러면 개시재무제표 이렇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하게 돼요. 어떤 회사하고 어떤 회사가 합쳐지면 합쳐진 재무상태표가 나오죠. 그러면 합병재무상태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역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 이해하시고 재무상태표에 어떤 게 기록이 되는지 그것만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우선 여기다가 이게 뭔지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이 이걸 봤을 때 아, 이게 재무상태표구나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 써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어느 기업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주식회사 에듀신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이거는 주식회사 에듀신의 재무상태표다. 그러면 우리 학원 같으면 에듀프로의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의 재무상태표인지. 그럼 여기다가 2013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구나. 작성 일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끝에 여기다 보세요. 만약에 현금이 이렇게 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에 있다는 소리예요? 1,000원이요? 1,000달러일 수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자 외국의 경우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달러라고 써놔야죠. 그러면 1,000달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원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재무상태표에는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그 다음에 보고 기업, 그 다음에 작성하는 날짜, 그 다음에 보고하는 단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요, 이 보고 단위를 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얼마라고요? 에듀신의 현금이 지금 얼마 있다고요? 1,000원. 뻥치지 마세요. 에듀신이 그렇게 뭐 쪼잔한 기업입니까? 벌써 에듀신인데 교육의 신. 그죠? 그래서 자, 얘가 이제 얼마가 될 수 있느냐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삼성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삼성이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주식회사 삼성이라고 합시다.
삼성이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쯤 될까? 한번 해볼까요? 4조 2396억 8374만 2420원 이런다고 한번 보세요. 이거 그럼 쓰기도 힘들고 건너가겠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이렇게만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단위는 100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 끝이 3원이 아니라 요게 300만 원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요거는 보고 하지 않아. 요 밑에는 뒤에는 끝자리 띄워도 관계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하면 요거는 300만 원 그럼 이니까 8천 억 10억 100억 1000억 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그러면 삼성보다 좀 적은 에듀신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보고 단위를 1000원 이렇게 해버리죠. 그럼 1000원이니까 여기 얼마라는 소리예요? 1000원이에요. 3000원. 3000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러면 에듀신의 현금은 42억 3968만 3000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기업은 그냥 원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은 이게 얼마야 이게 423만 9683원 이렇게 되는 거고 단위가 1000원일 때는 42억 이렇게 되는 거고 단위가 100만 원 그러면 4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요소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그 다음에 작성하는 보고 기업 그 다음에 작성하는 날짜 그 다음에 보고 단위 요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자 재무상태표 나왔고 주식회사 에듀신 나왔고 X1년 12월 말일 현재 단위는 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등식을 만들어 봅니다. 자 요 놈을 가지고 보세요. 줄여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 자, A를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P를 부채라고 하고 K를 자본이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결국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다가 뭐를 더한 게 되겠다? 자본을 더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만나볼까요? 자, 100원은 40 플러스 60 맞았습니까? 그럼 이거 뭘 구했어요 지금? 자산을 구했잖아요. 자산은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자산등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산등식. 그러면 자본을 구하고 싶어요. 자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이렇게 되겠죠. 만나볼까요? 자산 100원에서 부채 40원을 빼면 자본 6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건 뭘 구했어요? 자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등식이다? 자본 등식이다. 그러니까 자산을 구했으면 자산 등식이고 자본을 구했으면 자본 등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산 등식을 가만히 보니까 얘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네. 그러니까 결국 이 자산 등식을 갖고 모두 만들 수 있다. 재무 상태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얘를 다른 말로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등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요거를 우리는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자산 등식 자산 구했잖아요. 자산 등식. 그 다음 밑에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뭘 구했어요? 자본을 구했으니까 자본 등식 그렇게 해서 등식 이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하나는 위에 거는 계정식이라고 하고요. 밑에 거는 보고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게 T자로 나누면 앞으로 이제 계정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계정이라는 건 이제 어카운트라고 해서 하나의 이름인데요. 계정식 그러면은 이렇게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잘라요. 가위로 잘라서 얘를 이 밑에다 붙여버려요. A, P, K 이렇게 해서. A 100원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해서 그냥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다 이거죠. 보고하려면 이렇게 보고해야 되잖아. 펼쳐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요거를 보고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거기 계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늘어놓은 거.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이고, 보고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순차적으로 기록했다.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 장부의 중앙에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을 붙인다. 그 다음에 명칭 밑에 중앙에다가 전기와 단기의 현재 날짜를 기록한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 좌측에는 회사 명칭을 표시하고 우측에는 금액 단위를 표시한다. 계정식의 경우에 자산은 왼쪽에 기록하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게 된다. 항상 이제는 왼쪽 오른쪽이라는 용어 쓰시면 안 되고 차변 대변이라고 해라. 왼쪽을 뭐라고 그래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먼저 이제 자산이 뭐냐? 그럼 우리 아까 자산이라는 것은 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과 화폐, 모든 재화와 권리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화폐, 그 다음에 기업이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요게 자산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산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산이 뭐야? 그러면 내 것.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요. 또 내가 받을 돈이에요. 그러면 자산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두 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가 뭐냐? 그러면 기업이 남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빚이에요, 빚. 부채가 뭐냐? 그러면 빚.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본이 뭐냐? 그러면은 자, 자본은 순자산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빚을 졌어요. 그럼 빚만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갖고는 장사를 못해. 그래서 친구한테 2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내 돈 얼마 됐어? 300 됐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300이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은 300이에요. 근데 갚아야 될 빚은 200입니다. 그럼 순수한 내 돈은 100만 원이죠. 이게 순재산이야. 순자산. 순수한 내 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내 미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화폐나 권리, 부채 그러면 갚아야 될 의무, 그 다음 자본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재산, 요게 자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영어 약자로 얘기했습니다. APK. 사실은 이제 여기서 APK라고 씁니다만은 영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독일어입니다. 액티바라는 말에서 나온 약자예요. 물론 영어로도 A입니다. 에셋, 미래 에셋. 기억나시죠? 자산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할 때도 A, 그 다음에 독일어로 할 때도 A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그러면은 이제 P는 페시바라는 독일어에서 딴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K, 캐피탈에서 딴 거고요. 영어로는 C죠, 캐피탈이. 그래서 요거 영어 표기하면은, 얘는 이제 A, 얘는 리아빌리티 해서 부채, 그 다음에 얘는 캐피탈에서 C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AP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인데, 이 칠판에 이제 쓰고 그럴 때는 일일이 자산 그러기 싫으니까 그냥 APK 이렇게 약자로 표시를 한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산이란 밑에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채권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난 척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산 그러면 그냥 알면 되잖아요. 뜻만.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화폐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자들이 웃겨요. 뭐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 학자들은 말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이 자산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러면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경제 실체가 지배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 즉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미래의 나에게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현금. 뭐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효익이 됩니다. 상품? 팔면 돈 되잖아요.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대요. 받으면 돈 되죠? 그럼 그런 애들은 미래에 나한테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학자들이 지멋대로 늘어놓은 말에 불과하다. 자산의 개념은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화폐, 권리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현금.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뭔지 아시죠?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 팔면 돈 되겠네? 미래의 경제 효익이죠. 자, 그 다음에 상품. 팔면 돈 되죠? 토지. 토지도 처분하면 돈 됩니다. 건물. 자, 그것도 팔면 돈 되죠? 자, 비품. 사무실의 집기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팔면 돈이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 자산을 분류하면 눈에 보이냐, 유형자산.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무형자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자,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거는 얼마나 측정이 가능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안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저거 얼마짜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옷 얼마짜리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계산이 되는데, 제가 받을 돈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받을 돈이 있다니까요. 얼마인지 아세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는 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이나 또 남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이나 미수금 아직 못 받은 돈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앞으로 이제 회계에서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유형, 무형은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는 기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자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산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지. 우리 앞으로 이제 무형 자산 이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든지 또 무슨 뭐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회계로서 지금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요거만 단순하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누느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요. 차라리 지금 이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유동자산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회계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은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당연히 유동입니다. 자, 예금은요?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은행에 예금했어요. 뻥치지 마세요. 무슨 유동이에요? 은행에 예금한 거. 네? 그렇죠.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유동자산이 되겠지만 내가 3년짜리 정기예금을 했어요. 그거는 비유동이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하여튼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외상으로 물건 팔았어요. 유동이에요, 부유동이에요? 경우에 따라죠. 왜요? 1년 이내에 받기로 했으면 유동이고요. 1년 이후에 받기로 했다면 비유동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상품은요? 그것도? 뭘 또 그것도 경우에 따라야. 상품은 빨리 팔아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품은 한참 있다 팔아야 돼요? 1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빨리 팔아서 돈 만들어야 돼요?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상품과 같은 것은 유동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물은요? 건물은 비유동. 왜요? 건물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쓰잖아요. 오래 쓰니까. 자, 건물은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쓴다. 그럼 부동산 회사의 건물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회사다. 그럴 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네? 그럴 때는요. 그때는 건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때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업종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책상 의자 삽니다. 우리 학원에서 쓰려고. 그러면 얘는 비품이에요. 그죠? 근데 가구점에서 얘네들을 샀어요. 그러면 얘는 상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기업에서의 상품이 어떤 기업에는 비품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죠. 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마찬가지. 내가 본사 사옥으로 쓰려고 토지 사고 건물 지면 그건 토지 건물이 되지만 부동산을 매매하는 회사가 토지 건물을 사면 그때는 상품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유동 비유동까지 기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남기시면 그래서 이제 그 회계학에서의 자산 개념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자산이란 특정 기업이나 또는 경제적 실체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지배하고 있으며 통제 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정리를 회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분류할 때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 중요한 게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정 과목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이 회계에 왕따가 존재합니다. 회계의 왕따. 우리 뭐 학교 다닐 때만 왕따만 있는 게 아니라 회계 공부하면서 왕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계의 왕따냐?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왕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왕따의 흐름. 왕따의 그 일반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왕따의 특징. 걔들은요, 애들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왕따 되는 애들 보면 항상 이제 혼자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왕따인지 아닌지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신학기 때요,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네 짝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반장 이름이 뭐냐, 네 맨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름을 대답하면 그럼 걔는 왕따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몰라 그러면 걔는 거의 왕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계의 왕따는 뭐냐? 회계에 나오는 회계의 이름, 용어를 모르면 왕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거기 보면 자산에 위에서부터 2개, 4개, 6, 8, 10, 12, 14, 16, 17개를 대표적으로 써놨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십 개가 되죠. 근데 우선 여러분들은 회계의 기초를 배워야 되니까 기초 회계를 배우기 위해서 얘들 이름은 알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회계에서 쓰는 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돈이라고 안 해요. 현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 오른쪽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폐, 종이돈이나 주화, 동전이나 외화를 우리 회계에서는 돈 이렇게 얘기하면 왕따죠. 뭐라고 불러요? 현금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을 우리는 예금 이렇게 부른다.
물론 이제 예금에 따라서 어떤 예금이냐, 일반적으로 보통 예금이냐,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당좌 예금이냐, 정기 예금이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예금이 거기까지는 쉽죠. 자,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하는 예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당좌 예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행에 가서요, 내가 3년 만기 정기 예금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정기 예금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예? 근데요, 자, 정기 예금이 아까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이거에 따라 틀리다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만기 정기 예금 했다. 그러면 이건 단기예요. 단기. 근데 2년 만기 정기 예금 했다. 그러면 장기란 말이죠. 이걸 또 두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냐 장기냐.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또는 다른 말로 그냥 장기성 예금 이래도 돼요. 장기성 예금, 얘는 단기성 예금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계정 과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마다 저들 나름대로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한테 혼동을 주니까 가능하면 통일하자라는 그런 개념이지, 이거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이렇게 써라 이건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됐고 국제회계 기준서에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용어들을 여기다가 딱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지, 반드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장기 금융상품이다, 그걸 장기성 예금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뭐는 알아야 돼요? 성격은 알고 있어야죠. 성격은. 자,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 등에서 구입한 주식이나 채권을 뭐라고 할 거냐. 자, 우선 여러분들 기초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값어치가 있는 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1월 때부터 수업이 들어가면 이 유가증권도 막 나뉘어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냐, 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냐, 또 관계기업 투자냐, 또 장기 보유, 뭐 만기 보유, 뭐 이런 식으로 막 분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유가증권 그렇게 표현을 해놨을 뿐이다. 그러면 유가증권 그러면 뭐라고 알아야 돼요? 자산이네.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얘 성격이 뭔지 대충 알고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본은 색깔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아, 보세요. 그러면 같은 반에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이름이 뭔지는 알아야죠.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라.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구나.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네가 하나 이걸 표현을 해볼게요. 미수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미수금은 뭐예요? 미수금.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이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이 뭘까요? 아직 못 받은 돈이 미수금입니다. 그럼 얘는요?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팔았는데 아직 못 받았잖아요. 뭐야,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지적을 합니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품입니다. 상거래. 그래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상품을 매출했는데 못 받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고, 상품 이외의 것을 팔았는데 이때는 사실은 처분이라는 용어를 써요. 봐요. 상품은 매출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상품이 아닌 거. 그럼 상품 아닌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비품, 사무실의 집기 같은 거를 내다 팔을 수 있잖아요. 그걸 팔았는데 그때는 팔았다는 말을 안 하죠. 처분했다. 처분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럴 때는 미수금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팔았는데 못 받으면 뭐가 되고?
외상 매출금이고, 상품이 아닌 놈을 팔았는데 못 받았다. 그럴 때는 미수금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아예 반대편 것도 해버릴까요? 상품을 샀는데 돈을 아직 안 줬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외상 매입금. 다시 상품으로 샀어요. 돈 안 주고 외상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말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아직 안 줬대.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고. 자, 건물을 샀어요. 상품이 아니라. 건물을 샀는데 돈을 아직 안 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는 요거는 미지급금 이렇게 얘기한다. 이 소리입니다. 구분이 되겠죠? 네? 자, 상품을 샀는데 돈 안 줬다. 그때는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닌 걸 샀는데 돈을 안 줬다. 미지급금. 그게 얼핏 생각이 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숙제가 요거 이름 알아오기입니다. 이름 알아오기.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받으러옴이란 말이 나왔죠? 자, 받으러옴이 뭐냐?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팔았습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자,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안 받았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 돈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야, 어음이라도 하나 끊어줘. 이래요. 이 어음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그게 어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로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지만 증서를 받았잖아요. 지금 어음 용지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는 받으러옴이라고 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상품이 아닌 놈을 팔고 어음을 받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를 팔았더니 상대방이요 6개월 있다 주겠다 이런 어음을 나한테 줬어요. 그럼 나는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가 돼요? 받으러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금방 했잖아.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고, 상품이 아닌 걸 팔았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옴인데,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어음으로 받았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해요. 이때는. 그 대신에 앞에다가 어음자를 붙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받으러옴하고 외상 매출금은 상거래에서만 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라. 그래서 다른 말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은 상거래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를 매출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품을 팔았을 때만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지, 상품이 아닌 거를 팔았을 때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갈까요? 자, 상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어음을 내가 끊어줬습니다. 내가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때는 지급어음이다 이 소리예요. 받았을 땐 받으러음이고, 내가 어음을 발행할 때는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죠. 그럴 때는 지급어음. 그러면 상품이 아닌 놈을 사고 어음을 끊어줄 수도 있죠. 자, 토지를 사고 6개월 후에 주겠습니다 하고 어음 끊어줄 수 있죠? 그때 뭐라고 할까? 그렇죠? 그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해야지 지급어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아시겠죠? 앞에다가 뭘 붙여도 된다? 어음자, 어음 미지급금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아시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선급금이라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먼저 줄 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자, 자산의 개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화폐나 권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품을 사기로 하고 먼저 줬으니까 나중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네?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죠. 아시겠죠? 자,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줬다. 선급금 자산.
자, 그 다음에 남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준 돈을 뭐라 그래요? 대여금. 빌려주면 대여금, 빌려오면 차입금,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죠? 상품이 아닌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뭐라 그래요? 미수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상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품.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용지나 복사용지 말이에요. 복사용지나 그 다음에 볼펜, 잉크, 프린트 잉크 이런 건 어때요? 그냥 써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소모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모품은 아직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자, 내가 프린트 용지를 사왔어요. 썼어요?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죠. 그러면 자산이잖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잖아요. 근데 걔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소모품 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자가 붙었으면 썼다는 소리고 소모품 그려버리면 아직 안 썼으니까 자산이고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냐 비용이냐 그러면 뭐예요? 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사무실이나 창고, 공장 건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건물.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을 사무실 집기류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비품. 자,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차량 운반구. 그 용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이걸 우리는 기계장치. 자, 그 다음에 비용인데요. 먼저 준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준 비용을 우리는 선급비용 이렇게 얘기하고 비용인데 먼저 줬으면 아직까지는 비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선급비용 그러면 자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선급비용은 뭐라고요? 자산. 자, 그 다음에 아직 못 받은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에 발생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럼 받아야 되죠, 수익을. 따라서 미수 수익, 이것도 자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용어하고 친해지면 회계가 쉬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할 때 이때는 이런 용어를 써야 되고 이때는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차변과 대변에 뭐가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가 얼른 얘네들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좀 해봐요. 상품을 5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50만 원 늘어났네. 그러면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50만 원 늘어났네. 요 말이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 이 말이. 자,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써야 될지, 비품이라고 써야 될지, 여기다가 외상매입금이라고 써야 될지,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될지, 그 말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하고 친해져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상품을 예상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 요거를 우리는 부채라고 한다. 아까 저는 한마디로 빚 이랬습니다. 근데 회계학자들은 또 무식하다 그런 소리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경제 실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친놈들.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냥 빚 이러면 되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밑에 써 있죠. 회계학에서의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경제 실체가 다른 경제 실체에게 미래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냥 냅두시고. 자, 빚도 빨리 갚느냐 천천히 갚느냐 중요하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 요걸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빚, 요거를 비유동부채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세요. 개정 과목이 중요합니다. 자, 상품이나 재료를 매입했는데 아직 돈을 안 줬대요.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외상
매입금. 자, 그 다음에 상품이나 재료를 샀는데 돈을 아직 안 줬는데요. 뭐는 끊어줬어요? 어음용지를 끊어줬단 말이지. 그럴 때는 지급어음.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빌려온 돈을 뭐라 그래요? 차입금. 근데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빌려오면 단기 차입금이고 1년 이후에 갚기로 하고 빌려왔다. 그때는 장기 차입금. 단기, 장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상품 이외의 자산을 매입하고 아직 돈을 안 줬대네. 그럴 때는 뭐라고요? 미지급금. 상품을 샀는데 돈을 안 주면 외상매입금. 상품을 샀는데 안 주면 외상매입금. 상품이 아닌 놈을 샀는데 안 줬으면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상품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죠. 아까 먼저 줄 수도 있다며. 먼저 주면 선급금이죠? 먼저 받으면 선수금이에요. 그 돈 내 거예요? 선수금.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계약금 받은 거지. 상품을 줘야만 내 돈이 되지. 자, 그 다음에 남에게 줄 돈을 맡아뒀어요. 맡아둔 돈을 우리는 예수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아둔 돈 예수금. 자,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근데 이제 내가 받을 돈인데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선수수익. 자, 거기에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같은 거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계정 과목 부채 중에서 2개, 4개, 6, 8개 그 정도 꼭 좀 정리해 두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거 왼쪽에 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채, 그 이름만 잘 좀 기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은 볼 게 없다고 그랬죠? 자, 자본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소유관계로 자기 거와 남의 거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돌려줄 게 부채고 자기 게 자본이다. 따라서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다. 그래서 자본에는 별도 평가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자본 분류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자본 회계를 따로 배울 겁니다. 그때 가서 배우세요. 지금은 보셔도 이해도 안 되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는 여러분들은 자본금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거기까지만 뭐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그 정도만 하시고 연습 문제 하지 마십시오. 연습 문제 숙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내 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은 용어 정리, 용어 있죠? 예. 자, 거기 나와 있는 용어로, 교과서에 있는 용어로 이해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카페에 가서 왼쪽에 보면 기초회계 자료, 기초회계 개정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출력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놨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공부 방법을 좀 돕기 위해서 출력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과목이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X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자, 기업이 보유하는, 자, 현금과 같은 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현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뭐예요? 배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여기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이.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거 왜 그랬을까? 자, 이걸 이제 가리고 하는 거예요. 가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기 혼자 생각해요. 한 칸 내려서 맞으면 통과. 자, 기업이 남에게 돈을 빌려줬다. 뭘까? 생각 안 나면 내려가시고 밑에 보면 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리시면서 하나씩 하면은, 그래서 맞으면 통과, 틀리면 X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X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걸 뭐 일일이 다 항상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이 보세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애들 구구단 외웁니다. 2단부터 외우죠? 야, 구구단 좀 외. 그러면 걔는 뭐 합니까? 1은 2, 2는 4입니다. 못하는 건 6단, 7단인데 항상 아는 것만 하죠. 그냥 6단, 7단 죽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해서 되는 건 제껴요. 안 되는 것만 공부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요 옆에다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렇게 가리고 얘의 답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튼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